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한준 교수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반갑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좋은 강연을 드려야 될 텐데 하는 부담도 많이 됩니다. 익숙함과의 결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지금 현재 예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앞으로는 더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과 등치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 그것과 다르게 나간다면은 사람들은 이건 예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100년 전에도 아니면 100년은 아닐지 모르지만 수십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전제를 말씀드릴 텐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입장에서 예술의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 사회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사회학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사회 현상들처럼 예술도 하나의 사회 현상입니다. 사회 안에 예술가라는 사회 집단이 있고요.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는 하나의 작은 사회, 그것을 저희는 예술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 시대와 공간을 넘나들면서 변치 않는 그런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고, 예술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선가 예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을까? 보통 예술 사회학자뿐만 아니라 예술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18세기 후반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그 이전에 예술이 없는 거냐? 박물관에 가고 미술관에 가면은 중세뿐만 아니라 고대 시기의 예술 작품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들은 지금의 관점에서 예술이고 그것을 만들 당시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만들어졌던 작품이지만 훌륭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술이라고 부른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계속 변해갈 텐데 그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은 무엇일까? 결국은 사회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 예를 들어서 고전주의적인 미술이 인상주의로 바뀌고 그것이 또 더 현대로 오면서는 추상주의로 바뀌고 이런 식의 내용과 형식, 스타일의 변화만이 아니라 무엇이 예술인가, 혹은 이것을 예술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자체의 예술의 경계마저도 바뀐다. 어떤 것이 좋은 예술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마저도 우리는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큰 시기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19세기 서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9세기에는 고전주의적인 예술이 있었다면 20세기에는 이른바 모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고, 지금 21세기에는 모던 이후에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고 있다. 그 계보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오늘 말씀의 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예술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곧바로 예술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작은 사회, 예술계를 바꿔놓고 그 예술계의 변화가 예술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하나의 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위에 예술이 있고 아래에 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술의 창작자들, 예술을 매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술을 소비하거나 감상하거나 즐기는 사람들, 이 가운데 있는 창작자와 매개자와 소비자 혹은 수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집단을 우리는 예술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를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예술계를 사회가 바꾸고 이 바뀐 예술계가 예술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까지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구에 제한된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예술계가 등장한 건 언제일까요? 저는 그것이 일제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전까지도 저희는 겸재정선이라든지 단원기몽도라든지 이런 훌륭한 예술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훌륭한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것을 전통적인 예술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서구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일본이 일제시대에 서양에서 출발했던 예술들을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들여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예술계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계를 만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술은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술계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로부터 뚝 띄어서 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르다. 전적으로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은 다르다. 그리고 자율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사회가 바뀌어서 예술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지금 21세기에 예술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즘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는 디지털 전환의 연속선에서 사회를 엄청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예술을 때로 앞으로는 AI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망 혹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기감도 갖게 만듭니다. 또 글로벌화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화는 엄청나게 진행이 되었죠. 사실은 K컬처라고 하는 저희가 자랑하는 엄청난 성취도 이 글로벌화가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 불가능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의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인 힘, 시장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예술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예술가들에게 혹은 그것을 매개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그것을 즐기고 소비하는 사람 모두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술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예술이 무엇인가?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예술은 바뀌어 왔는데 아까 18세기 후반에 서양에서 예술이라는 것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19세기부터 보자면 19세기의 예술은 특권적인 소수를 위한 천재들의 예술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고전적인 예술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권적 소수라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귀족. 그리고 19세기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소위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대 돈을 가진 귀족의 뒤를 이어서 사회의 리더가 된 엘리트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술을 독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후원은 19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으로 바뀝니다. 후원에서 시장으로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술가들은 후원자들의 말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술을 만들어야 돼요.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으로 넘어가면 자유가 생깁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고 내가 자유롭게 창작을 해서 그것을 시장에서 팔 수 있게 되면 결국은 예술가는 자유로운 예술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천재에 대한 어떤 동경, 천재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예술은 고전적인 전통과 낭만적인 열정이 결합했다고 제가 썼는데 이 고전적 전통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19세기의 예술은 대부분 앞선 사람들의 예술을 모방하면서 조금씩 변형시켜 갑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이 시기의 작품들을 보면 대단히 비슷비슷한 그러나 대단히 훌륭하지만 왠지 비슷한 작품들이 많은 거죠. 자, 이것이 20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능력을 갖춘 다수를 위한 집단적 운동으로서의 모던 예술로 바뀝니다. 여기서 모던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모던이라는 건 무엇일까? 전통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과거 내 선배, 내 스승이 보여줬던 작품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역사적 모더니즘이라는 것의 핵심이었고요.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뭔가 미래지향적인 실험, 전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싸움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와의 끈을 끊어버리고 실험적인 예술을 한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능력을 갖춘 다수라는 사람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부르주아지는 소수이지만은 시민들은 다수가 됩니다. 20세기가 되면 중산층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받고 능력을 가졌다는 건 교육과 경제적 능력을 모두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였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교육이 확대되고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대중적 기반 위에서 예술의 권위는 더욱 높아지게 되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로부터 독선생한테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예술학교가 생기고요. 교육이나 훈련, 그 다음에 선발과 전시와 공연의 제도적 틀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연장, 미술관 이런 것들이 20세기에는 다 갖춰지게 된 거죠. 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1세기에는 어떤 예술이 나올까? 그 직전에 모던 예술의 특징의 하나로 집단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썼는데 집단적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상파에서 뭐 야수파, 무슨 입체파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은 뭐 추상 표현주의, 뭐 나다이즘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뭘까 생각해 보면은 동인들 같이 모여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들이 한때 인기를 누리다가 또 다른 집단들이 그것을 이어받고 하는 방식으로 예술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20세기에. 21세기의 예술은 그런 집단적인 운동이 아니라 개인의 창의적인 비전을 강조하는 예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요새는 무슨 스타일이 지배적이다라는 말을 별로 하질 않습니다. 요새 어떤 예술가가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간다는 말을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특정 정체성, 여기서 특정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서구 백인, 남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기반한 합의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승리라고 한다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경쟁하는 개인들의 집단입니다. 거기서 잘
받아들여지려면 개인들은 계속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술의 변화를 한번 예술의 귀천, 어떤 것이 좋은 예술, 어떤 것이 대접받는 예술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가, 혹은 어떤 것이 예술이고 어떤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문화적 위계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문화적 위계라는 것은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 좋은 예술과 그렇지 못한 것의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고전적인 시대 19세기의 예술은 내재적인 초월성과 외재적인 희소성을 근거로 해서 예술의 고귀함을 판가름했습니다. 여기서 내재적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미학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뭔가 숭고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재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희소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예술이 처음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초월적이지도 못하고 희소하지도 않은 것들과 차별을 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재미만을 따지는 오락, 그 다음에 실용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공예와 차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락은 나중에 대중예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예는 실용적 예술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선 쓸모가 없으나 대단히 초월적이다라고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 예술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등장한 것은 서구였는데 서구에 이어서 유럽에 이어서 근대화를 했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유럽을 본따서 예술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교향악단, 미술관이 만들어지게 된 시기는 유럽에서 엘리트들이 서구 예술의 모형을 가져와서 이식하기 시작한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향악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살롱전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본따서 일본 제국의 그런 살롱전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도 들어오게 된 거죠. 자, 20세기에 오게 되면 이런 고전적인 예술의 어떤 위계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위계가 등장합니다. 그때 예술의 고귀함을 판가름하는 근거는 혁신과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뭔가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예술적인 그런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난해하고 이것이 과연 예술인가 싶은 그런 예술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술을 누리는 사람들 혹은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이 위계를 중시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들의 지위, 사회적 지위를 이 예술에 대한 안목과 애호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사람들은 문화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본, 신분적 지위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예술을 이해하고 예술을 애호하고 그 다음에 예술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있는 사람이다. 배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20세기 전반기였다면 20세기 후반에 되면은 이런 문화적 위기의 변화가 나옵니다. 뭐냐면 문화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소수의 예술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등장을 하면서 문화적 위계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재즈라고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 재즈는 흑인들의 어떻게 보면 민속음악으로 시작을 했어요. 20세기 중반 한 20, 30년대가 되면은 스윙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자면은 대중가요와 같은 그런 대중적인 음악이 됐다가 50년대 이후가 되면은 공연장에서 듣는 술집이 아니라 공연장에서 듣는 뭔가 좀 진지하고 뭔가 클래식 음악과는 다르지만은 나름대로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뭐였을까요? 스윙과 같은 대중적 재즈를 고전 재즈라고 하고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재즈를 모던 재즈라고 합니다. 20세기가 모던의 시대였던 것처럼 모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뭔가 혁신과 사회적으로 뭔가 우리가 전통과는 단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된 것이죠. 재즈뿐만이 아닙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 예술 영화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주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데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술원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결국은 영화도 오락이 아니라 예술이 된다라고 하는 그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에는 예술이 아니었던 것들이 예술로 편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20세기의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고급과 저급이라는 구분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글로벌화되고 그 다음에 정체성 담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타고난 배경, 젠더, 남성이냐 여성이냐, 혹은 나의 에스닉 스티 혹은 인종 이런 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나는 누구인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흑인이라고 했을 때 흑인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흑인인데 왜 백인들의 예술을 내가 떠받들어야 되는가? 그건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위대한 예술가 혹은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위대한 예술가를 우리는 못 내세우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등장하고 그것이 바로 소위 캐논이라고 하는 정전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흑인에게도 혹은 아시아인에게도 뛰어난 예술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은 뭔가 문화적인 편견이나 차별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 그것을 우리는 보통 문화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재적 가치를 예술성이라고 한다면 외재적 가치 그것을 상업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20세기에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예술성을 별로 인정 못 받고 시장에서 안 팔리지만 훌륭한 예술은 결국은 그 예술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누리면 다른 하나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잘 팔리고 시장에서 뭔가 인기가 있는 것들이 예술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는 갤러리와 소위 우리가 화랑이라고 하는 데죠. 미술관이라고 하는 데는 서로 상업성과 예술성을 대변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갤러리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집가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탁을 합니다. 그럼 미술관에서도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은 그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결국은 이 문화적 위계를 지탱하고 있던 것은 자존심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죠. 훌륭한 작품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한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이제 예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술가는 천재로 시작했다라고 19세기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술가가 천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들은 축복받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분들 몇 분 제가 적어봤어요. 문학에서의 괴테. 이분은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라고 그랬죠. 못지않게 강했던 분이 베토벤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베토벤은 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세상에 귀족은 많지만 베토벤은 하나밖에 없다. 자, 이분들은 다 축복받은 존재였는데 사실은 당대 인정을 못 받은 천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 고흐라고 하는 미술가를 알죠. 반 고흐의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예술사회학자가 반 고흐의 글로리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글로리 오브 반 고흐라고 하는 책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당대에 버림받았던 예술가가 사후에 다시 복권될 뿐만 아니라 신성시되는가의 과정을 연구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천재를 못 알아봤다는 사람들의 죄의식,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제자들처럼 천재에 대한 숭배가 이 고전주의 시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기의 예술가들은 소명과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것을 하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죠? 헌신과 희생을 중요시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술가의 모습은 20세기에 오면서는 바뀌어갑니다. 예술가들이 이제는 도전적인 개척자가 됩니다. 이 도전적 개척자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에 도전을 하고 전통을 깨부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집단적인 정체성을 공유하는 같은 스타일과 같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공유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천재라는 정체성보다는 보헤미아, 뭔가 사회에 반항하는 존재, 그리고 뭔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 유명했던 지역이 두 군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르 언덕, 그 다음에 뉴욕에 가면 그리니치 빌리지. 거기서는 예술가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1세기가 되면 예술가는 물론 뭐 천재일 수도 있고 개척자일 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창조적 기획자라고 하는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단의 일부라기보다는 자기의 그 앞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들과 차별화해야 되는 그런 창의적인 비전을 갈고 닦는, 그리고 그들은 뭔가 동료들로부터 영감을 얻기보다는 여기에 보시면 토킹 아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자가 제시하는 것은 전문 대학원에 다닌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예술가가 많은데 지금은 학부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원까지 가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배우는 게 물론 미술을 그리는 것,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배우지만 자기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것인가,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가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등장한 예술가들은 성공하면 뭐가 될까요? 천재로서 숭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셀럽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셀럽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예술가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술가들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은 어떨까? 보통 예술가들의 삶을 우리는 불안정과 불평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정과 불평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가들에 대한 서포트가 후원으로부터 시장으로 바뀌면서 더 강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것이 강화됐을까요?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 하나 만들고 한 몇 달, 한 1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을 너는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니까 내가 후원을 해줄게. 그러면 안정적인 거죠. 물론 구속과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삶은 안정되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장으로 벗어난 예술가들은 한편으로는 자유를 얻는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불안정을 안게 됩니다. 내가 만든 작품을 시장에서 좋아할까? 시장은 보통 불확실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잘 만든 물건이어도 상품으로 안 팔리면 그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예술가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시장에서는 한 번 인기를 얻으면은 계속 잘 팔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승자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예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자, 그렇게 불안정하고 불평등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예술가 굳이 하려고 하느냐? 아마도 예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의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압도하는 내재적인 만족이 있다라는 거죠. 하는 게 좋은 걸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1세기인 지금에 와서는 앞서 말씀드린 예술가 본연의 불안정과 양극화를 초월하는 더 심한 불안정과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20세기라는 시기에는 예술인에 대한 공공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뉴딜 시기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저희도 예술가들에 대한 공공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로 오면서 점점 그것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생활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주거비도 올라가고요. 뭘 하나 하더라도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즘의 분위기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작품을 사면은 덤으로 다른 서비스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소위 얘기하는 뭔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느냐라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을 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생활비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삶은 더 불안해지죠. 양극화, 격차는 왜 커지느냐? 사실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승자 독점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스트리밍, 스포티파이니 멜로니 이런 데 가면은 음악가들 몇백만 청취자들이 듣지 않으면 보통 정산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인기곡이, 사람들이 알아보는 인기곡이 있으면 먹고 살만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로 누구나가 아는 히트곡이 아니면 그것으로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러면 공연을 하면 되지 않냐?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밴드들은 100만 원이 넘는 티켓을 팔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인 거죠.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작품들이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되팔았을 때 돈을 훨씬 더 벌어야 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또 잘 팔릴 사람들, 아까 얘기한 승자 독점이 강화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술계에 대해서 예술가와 예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술의 매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술의 매개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 창작자들과 소비자 혹은 예술 감상자들을 연결해 주는 것인데요. 왜 매개가 필요한가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예술은 시장에서 팔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항상 중간에서 매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자, 생산자와 수요자,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존재가 필요하죠. 그것을 경제적 매개라고 합니다. 근데 예술은 그런 경제적인 매개 말고 또 하나의 매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어떤 것이 좋은 예술인지를 일반 소비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품을 해설해주고 이것이 좋은 작품입니다라고 설득하고 교육시켜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비평가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비평가들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예술의 매개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예술 정책도 그렇습니다. 정책은 정부가 돈을 줘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지원을 해줄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지 그것도 역시 매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가 되면은 경제적인 매개, 즉 상업적인 관심이 예술적인 측면을 압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 매개는 매체가 변하면서 바뀌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세기까지는 인쇄 매체 중심이었어요. 활자의 시대였던 거죠. 20세기가 되면 뭐가 됩니까? 대중매체, 전파가 중요해지죠.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소셜미디어. 그렇게 바뀝니다. 대중매체의 시대는 사실 대중이 중요해집니다. 근데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화된 미디어입니다.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듣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플랫폼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그렇죠? 당신은 이런 취향입니다라고 플랫폼이 가르쳐 준 것을 통해서 예술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자, 대중매체가 처음 등장하던 시기에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분은 기계적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거기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19세기까지 희소성에 의해서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그것을 대량 복제를 하게 되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시대죠. 어떻게 돼요? 디지털 복제의 시대입니다. 기계적 복제보다 훨씬 간단하고 훨씬 더 파급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글로벌화도 역시 매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90년대부터 글로벌화가 시작됐는데요. 그 글로벌화와 함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트페어가 늘어나고 비엔날레가 늘어납니다. 9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도 광주 비엔날레가 시작이 됐고요. 몇 년 전에 한국에도 드디어 아트페어가 프리즈라고 하는 아트페어가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아트를 우리가 사고 우리가 그 시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가들이 글로벌하게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쿨이 20세기 동안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물론 그 권위를 인정받는 콩쿨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다음에 문학상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매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이 열리고 확장되는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한국의 예술가들이 외부에 소개되고 글로벌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처음 시작될 때 노벨 문학상은 유럽 사람들이었고요. 미국 사람이 그 상을 받았을 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한국 사람이 받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술의 취향과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술에 대한 취향을 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향을 갖고 있는 혹은 뭔가
안목이 있고 눈이 있고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내세울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한다? 사람들을 사귀고 때로는 남녀가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너브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좀 뭔가 과시적인 사람으로 보고 훌륭한 사람은 그때는 뭘로 볼까요? 취향이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람들을 훌륭하다라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양성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문화적 위계는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세기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또 다른 세계가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 엘리트들은 내가 왜 백인 예술을 굳이 그렇게 떠받들어야 되는가? 나는 흑인 예술로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나는 서포트하겠다. 그런 관심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극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인은 백인 예술, 흑인은 흑인 예술,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예술 이렇게 서로 배타적인 소위 얘기한 부족주의적인 세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예술은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저희 것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소위 하이브리드, 혼종이라고 그러죠. 서구적인 것도 같지만 그것이 한국적인 것과 결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이브리드가 늘어나면서 이것이 하나의 또 하나의 혁신이 되고 새로운 창조적인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시간을 다 써서 요약을 따로 드리진 않겠지만은 이 19세기부터 20세기, 21세기로 오면서 사회도 굉장히 바뀌었고 그 안에서 예술가가 바뀌었고 예술계가 바뀌었고 그것이 예술 전반에 걸쳐서 19세기에서 20세기로 오면서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그전에는 예술이라고 보기 힘들었던 시도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먹는 통조림을 모아서 그것으로 예술작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집에 돌아가서 고민에 빠진 철학자가 만든 철학자가 만든 말이 바로 예술계라는 말이었고요. 왜냐하면 예술계에서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인가 보다. 그분이 했던 표현이 바로 예술의 종말이었습니다. 예술이 끝장났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예술, 뭔가 모나리자의 그림, 이렇게 누구나 보면 압도당하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기존의 권위와 전통에 도전하는 것이 예술이 돼버린 그런 시대.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21세기에서는 20세기의 모던과는 또 다른, 그래서 전통을 거부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모던이었다면 지금의 예술은 우리는 당대, 컨템포러리라는 말을 내세우는 그런 예술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청중 여러분께 감사합니다.